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받은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은 학대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척이나 기이하고 낯선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겪었던 혼돈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작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이하게 보이는 행동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그 깊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빙빙 돌려 말하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고 나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이야기의 핵심을 맴돌며 빙빙 돌려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내가 했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왜곡되거나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한 저명한 임상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상대방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주제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이 이렇다면 먼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표현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폭식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후 음식은 때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폭식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에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통제 불능 상태를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위안의 도구로 삼거나 혹은 자기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독한 혼돈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뜻대로 조절하며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건강한 음식으로 아끼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어떤 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음식을 찾게 되는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이한 행동은 속한 집단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학대를 받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춰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끊임없는 정서적 생존 상태에 놓이면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상대방에 맞춰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네 번째, 강박적인 자기 검열입니다. 마치 내 안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강박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 비난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효과의 저자로 유명한 한 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피해자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재차 확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며 내가 혹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가 병적으로 변질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눈치는 관계의 윤활유가 되지만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검열은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점진적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세요. 다섯 번째, 지나치게 길고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듯 혹은 스스로에게 그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듯 지나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만 했던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한 치료 전문가는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느껴진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과잉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화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지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다른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이미 타당하고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강박적인 인터넷 검색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감정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습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적인 상황 속에서 무시당하고 묵살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온라인 세상에서라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들어온 사람은 자신에게 동의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과도하게 조사하고 실수를 피하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외부의 확인은 종종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색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일곱 번째,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마치 쇼핑을 통해 감정적인 고통에 맞서 싸우는 전사처럼 신용카드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충동적인 소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상점에 갈 때마다 작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예쁜 신발이나 신기한 가전제품이 아주 잠깐이라도 즉각적인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한 심리치료사는 사람들이
종종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하며 새로운 물건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만족감은 곧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구매를 결정하기 전 최소 24시간 동안 기다려보는 마음 챙김 쇼핑을 실천해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적인 충동과 진정한 필요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극단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어떤 날은 마치 왕족처럼 스파를 즐기고 값비싼 관리를 받으며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식사를 거르거나 가장 기본적인 위생조차 소홀히 하는 등 극과 극을 오가는 자기관리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잃어버렸던 통제감과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지만 종종 더 큰 혼란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길을 잃고 의심의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자기관리 습관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사치스러운 관리와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 존중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반복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 특히 입이나 턱 주변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을 몸이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굴 만지기와 같은 자기 위안적인 제스처가 편안함이나 안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긴장감이나 감정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알아차렸다면 스트레스볼을 쥐거나 부드러운 담요를 만지는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다른 건강한 제스처로 대체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친절함에 움츠러드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 어린 관심이나 친절을 보일 때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에게 순수한 친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호의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처럼 당신의 마음은 항상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작은 친절조차도 숨겨진 지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현재 당신의 반응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심을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보살핌과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이한 행동들은 결코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단점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흔적이자 영혼의 갑옷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아픔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이 적응해온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이 힘든 여정을 겪고 있다면 치유는 긴 여행이며 그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정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고통의 밤이 지나면
분명 더 밝은 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받은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은 학대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척이나 기이하고 낯선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겪었던 혼돈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작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이하게 보이는 행동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그 깊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빙빙 돌려 말하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고 나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이야기의 핵심을 맴돌며 빙빙 돌려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내가 했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왜곡되거나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한 저명한 임상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상대방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주제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이 이렇다면 먼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표현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폭식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후 음식은 때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폭식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에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통제 불능 상태를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위안의 도구로 삼거나 혹은 자기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독한 혼돈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뜻대로 조절하며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건강한 음식으로 아끼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어떤 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음식을 찾게 되는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이한 행동은 속한 집단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학대를 받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춰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끊임없는 정서적 생존 상태에 놓이면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상대방에 맞춰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네 번째, 강박적인 자기 검열입니다. 마치 내 안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강박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 비난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효과의 저자로 유명한 한 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피해자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재차 확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며 내가 혹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가 병적으로 변질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눈치는 관계의 윤활유가 되지만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검열은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점진적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세요. 다섯 번째, 지나치게 길고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듯 혹은 스스로에게 그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듯 지나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만 했던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한 치료 전문가는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느껴진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과잉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화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지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다른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이미 타당하고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강박적인 인터넷 검색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감정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습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적인 상황 속에서 무시당하고 묵살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온라인 세상에서라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들어온 사람은 자신에게 동의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과도하게 조사하고 실수를 피하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외부의 확인은 종종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색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일곱 번째,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마치 쇼핑을 통해 감정적인 고통에 맞서 싸우는 전사처럼 신용카드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충동적인 소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상점에 갈 때마다 작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예쁜 신발이나 신기한 가전제품이 아주 잠깐이라도 즉각적인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한심리치료사는 사람들이 종종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하며 새로운 물건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만족감은 곧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구매를 결정하기 전 최소 24시간 동안 기다려보는 마음 챙김 쇼핑을 실천해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적인 충동과 진정한 필요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극단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어떤 날은 마치 왕족처럼 스파를 즐기고 값비싼 관리를 받으며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식사를 거르거나 가장 기본적인 위생조차 소홀히 하는 등 극과 극을 오가는 자기관리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잃어버렸던 통제감과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지만 종종 더 큰 혼란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길을 잃고 의심의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자기관리 습관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사치스러운 관리와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 존중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반복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 특히 입이나 턱 주변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을 몸이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굴 만지기와 같은 자기 위안적인 제스처가 편안함이나 안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긴장감이나 감정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알아차렸다면 스트레스볼을 쥐거나 부드러운 담요를 만지는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다른 건강한 제스처로 대체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친절함에 움츠러드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 어린 관심이나 친절을 보일 때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에게 순수한 친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호의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처럼 당신의 마음은 항상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작은 친절조차도 숨겨진 지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현재 당신의 반응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심을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보살핌과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이한 행동들은 결코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단점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흔적이자 영혼의 갑옷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아픔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이 적응해온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이 힘든 여정을 겪고 있다면 치유는 긴 여행이며 그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정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고통의 밤이 지나면 분명 더 밝은 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받은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은 학대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척이나 기이하고 낯선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겪었던 혼돈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작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이하게 보이는 행동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그 깊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빙빙 돌려 말하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고 나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이야기의 핵심을 맴돌며 빙빙 돌려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내가 했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왜곡되거나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한 저명한 임상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상대방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주제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이 이렇다면 먼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표현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폭식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후 음식은 때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폭식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에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통제 불능 상태를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위안의 도구로 삼거나 혹은 자기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독한 혼돈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뜻대로 조절하며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건강한 음식으로 아끼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어떤 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음식을 찾게 되는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이한 행동은 속한 집단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학대를 받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춰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끊임없는 정서적 생존 상태에 놓이면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상대방에 맞춰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네 번째, 강박적인 자기 검열입니다. 마치 내 안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강박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 비난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효과의 저자로 유명한 한 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피해자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재차 확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며 내가 혹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가 병적으로 변질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눈치는 관계의 윤활유가 되지만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검열은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점진적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세요. 다섯 번째, 지나치게 길고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듯 혹은 스스로에게 그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듯 지나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만 했던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한 치료 전문가는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느껴진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과잉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화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지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다른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이미 타당하고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강박적인 인터넷 검색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감정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습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적인 상황 속에서 무시당하고 묵살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온라인 세상에서라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들어온 사람은 자신에게 동의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과도하게 조사하고 실수를 피하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외부의 확인은 종종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색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일곱 번째,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마치 쇼핑을 통해 감정적인 고통에 맞서 싸우는 전사처럼
신용카드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충동적인 소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상점에 갈 때마다 작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예쁜 신발이나 신기한 가전제품이 아주 잠깐이라도 즉각적인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한심리치료 사는 사람들이 종종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하며 새로운 물건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만족감은 곧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구매를 결정하기 전 최소 24시간 동안 기다려보는 마음 챙김 쇼핑을 실천해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적인 충동과 진정한 필요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극단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어떤 날은 마치 왕족처럼 스파를 즐기고 값비싼 관리를 받으며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식사를 거르거나 가장 기본적인 위생조차 소홀히 하는 등 극과 극을 오가는 자기관리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잃어버렸던 통제감과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지만 종종 더 큰 혼란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길을 잃고 의심의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자기관리 습관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사치스러운 관리와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 존중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반복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 특히 입이나 턱 주변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을 몸이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굴 만지기와 같은 자기 위안적인 제스처가 편안함이나 안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긴장감이나 감정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알아차렸다면 스트레스볼을 쥐거나 부드러운 담요를 만지는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다른 건강한 제스처로 대체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친절함에 움츠러드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 어린 관심이나 친절을 보일 때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에게 순수한 친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호의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처럼 당신의 마음은 항상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작은 친절조차도 숨겨진 지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현재 당신의 반응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심을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보살핌과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이한 행동들은 결코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단점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흔적이자 영혼의 갑옷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아픔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이 적응해온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이 힘든 여정을 겪고 있다면 치유는 긴 여행이며 그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정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고통의 밤이 지나면 분명 더 밝은 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받은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은 학대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척이나 기이하고 낯선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겪었던 혼돈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작은 생존 기술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이하게 보이는 행동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그 깊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빙빙 돌려 말하는 습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고 나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이야기의 핵심을 맴돌며 빙빙 돌려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내가 했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왜곡되거나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한 저명한 임상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상대방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주제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이 이렇다면 먼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표현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폭식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후 음식은 때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폭식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에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통제 불능 상태를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위안의 도구로 삼거나 혹은 자기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독한 혼돈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뜻대로 조절하며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건강한 음식으로 아끼고 영양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어떤 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음식을 찾게 되는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이한 행동은 속한 집단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학대를 받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춰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끊임없는 정서적 생존 상태에 놓이면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상대방에 맞춰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네 번째, 강박적인 자기 검열입니다. 마치 내 안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강박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 비난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효과의 저자로 유명한 한 심리학자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피해자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재차 확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며 내가 혹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눈치가 병적으로 변질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눈치는 관계의 윤활유가 되지만 트라우마로 인한 자기 검열은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점진적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세요. 다섯 번째, 지나치게 길고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듯 혹은 스스로에게 그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듯 지나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만 했던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한 치료 전문가는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느껴진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과잉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화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지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다른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이미 타당하고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 강박적인 인터넷 검색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감정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습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적인 상황 속에서 무시당하고 묵살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온라인 세상에서라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들어온 사람은 자신에게 동의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과도하게 조사하고 실수를 피하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외부의 확인은 종종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색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7번째,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마치 쇼핑을 통해 감정적인 고통에 맞서 싸우는 전사처럼 신용카드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충동적인 소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상점에 갈 때마다 작은 심리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예쁜 신발이나 신기한 가전제품이 아주 잠깐이라도 즉각적인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한심리 치료 사는 사람들이 종종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하며 새로운 물건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만족감은 곧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구매를 결정하기 전 최소 24시간 동안 기다려보는 마음 챙김 쇼핑을 실천해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적인 충동과 진정한 필요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극단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어떤 날은 마치 왕족처럼 스파를 즐기고 값비싼 관리를 받으며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식사를 거르거나 가장 기본적인 위생조차 소홀히 하는 등 극과 극을 오가는 자기관리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잃어버렸던 통제감과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지만 종종 더 큰 혼란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길을 잃고 의심의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작지만 꾸준한 자기관리 습관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사치스러운 관리와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 존중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반복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 특히 입이나 턱 주변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을 몸이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굴 만지기와 같은 자기 위안적인 제스처가 편안함이나 안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긴장감이나 감정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알아차렸다면 스트레스볼을 쥐거나 부드러운 담요를 만지는 등 마음을 진정시키는 다른 건강한 제스처로 대체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친절함에 움츠러드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 어린 관심이나 친절을 보일 때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에게 순수한 친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호의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처럼 당신의 마음은 항상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 작은 친절조차도 숨겨진 지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현재 당신의 반응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심을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보살핌과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이한 행동들은 결코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단점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들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의 흔적이자 영혼의 갑옷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아픔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이 적응해온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이 힘든 여정을 겪고 있다면 치유는 긴 여행이며
그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정